여기 밥은 우리 식구 밥이야. 넌 밖에 나가 있어. 이 근본 없는 년아. 새벽 5시부터 전 부치고 갈비 삶은 며느리 앞접시를 친척 20명 다 보는 앞에서 그대로 들어서 치우더라고요. 제 핸드백은 홀문 밖으로 날아갔고 남편이라는 인간은 테이블 밑에서 차키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비오는 주차장 처마 밑에서 9시간을 서 있다가 새벽에 국도 갓길을 걸어서 들어갔더니 술 마시던 시어머니가 잔을 놓치면서 그러시더군요. 너 어떻게 살아서 왔어? 도대체 시어머니는 왜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잔치 사흘 전이었어요. 설거지통에 손 담그고 있는데 앞치마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야, 너는 그날 9시까지 와. 손 좀 보태야지, 어? 늦게 와서 어물쩍거리지 말고. 손님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일손으로 부른 거였는데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며느리니까 당연히 일찍 가서 거들어야 하는 거라고 3년 동안 몸에 밴 대로 생각했죠. 새벽 반찬 가게 알바로 손등이 다 트도록 모은 돈에서 150을 빼서 봉투에 넣었어요. 남편은 봉투 두께를 쓱 눈으로 재보더니 폰으로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오, 두툼하네.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잔치 당일 새벽 5시부터 전 부치고 나물 부치고 갈비 삶았습니다. 며칠 전에 달여서 걸어둔 한복은 결국 차 트렁크에서 그대로 하루를 보냈고요. 뷔페홀에 도착해서도 앞치마부터 둘렀죠.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사람을 하나하나 소개하는데 제 차례에서 손이 그냥 쓱 넘어가더라고요. 아, 저쪽은 오늘 도와주는 사람이고, 자, 이쪽이 우리 사돈어른. 상석 자리표에도 제 이름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러려니 하고 구석 자리에 접시 하나 챙겨서 앉았습니다. 새벽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셨으니까 갈비 한 점 정도는 먹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어서 접시에 올리는 순간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오시더니 제 앞접시를 그대로 들어서 치우시더라고요. 접시 밑에 깔린 냅킨까지 한꺼번에요. 여기 밥은 우리 식구 밥이야. 넌 밖에서 기다려.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낮출 이유가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20명이 다 봤죠. 젓가락 소리가 딱 멎었다가 한 3초쯤 지나니까 다시 달그락달그락 돌아가더라고요.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시누이가 웃으면서 분위기를 정리하는데 그 웃음이 참 능숙하더군요. 예, 오늘 어머니가 주인공이잖아. 눈치껏 좀 해라, 응? 어른들 다 보시는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시어머니가 제 핸드백을 집어서 홀문 밖으로 던지셨어요. 지퍼가 열려 있어서 립스틱이 복도까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남편은요? 테이블 밑에서 차키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끝까지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복도에 쭈그려 앉아 립스틱을 줍는데 이상하게 그 와중에 든 생각이 봉투는 왜 안 돌려주지 였습니다. 150은 이미 시어머니 앞치마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죠. 문틈으로 보니까 그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방금 며느리 가방 던진 그 손으로요. 제 체크카드는 그 집 안방 서랍에 있었고 그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산은 호란 우산꽂이에 있었는데 그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차장 처마 밑에 서 있는데 처마가 짧아서 어깨 한쪽은 계속 젖었고 신발은 진작에 물이 찼죠. 안에서는 마이크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만수무강하십시오. 자, 다들 잔 드시고요. 박수 소리가 유리문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홀 직원분이 슬쩍 나와서 우산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저기, 이거 여기 두고 가신 거예요? 거짓말인 걸 서로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고맙다고만 했죠. 그분이 답례품 상자를 세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상자 위에 얹힌 명단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 칸이 볼펜으로 두 줄 그어져 있더라고요. 아주 진하게. 남편한테 전화를 20통 걸었습니다. 18번째 봤더니 하는 말이 이랬어요.
아, 진짜 조금만 참아. 어머니 기분 상하면 나만 힘들어져. 알잖아.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9시간을 서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홀불이 꺼질 때까지요. 가족들이 우르르 나와서 차 3대에 나눠 타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불러서 못 탔습니다. 후미등이 멀어지는 걸 그냥 봤어요. 택시비도 없었죠. 카드는 서랍에, 현금은 가방 던질 때 다 흩어졌으니까요. 국도 갓길을 걸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요. 현관을 여니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드시고 계셨는데 저를 보고 잔을 놓치시더라고요. 너 아직도 안 갔어? 왜 살아서 왔어? 옆에서 남편이 픽 웃었습니다. 엄마 취했네.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았어요. 다음날 아침 밥상에 수저가 딱 3벌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아침부터 건너온 시누이. 어제 일이 사고가 아니라 원래 룰이었다는 걸 그 3벌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멀뚱히 서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당기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먹고 싶으면 부엌에서 서서 먹어. 밥상은 씻고 앉는 자리야. 언제부터 네가 여기 앉았다고. 남편은 국에 밥을 말면서 숟가락도 안 멈추더군요.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셔. 너도 이제 알 때 됐잖아. 그 말을 3년 동안 몇 번 들었나 세어보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발바닥 물집은 밤새 터져서 양말에 들러붙었는데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10시에 가게 문을 열어야 하니까 물집 위에 그냥 반창 꼬부치고 나갔죠. 그 가게에서 저는 주방이랑 홀을 혼자 보는데 월급은 3년째 없었습니다. 식구끼리 무슨 월급이냐고 하시는데 밥상 앞에선 식구가 아니고 설거지통 앞에선 식구더라고요. 축의금이 3천 넘게 들어왔다고 시누이가 파마 손님한테 자랑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낸 150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죠. 야, 그건 당연히 내는 거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에 돈 내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도 돼? 창고에서 김치통 꺼내다가 답례품 명단 원본을 다시 봤습니다. 2줄 그어진 제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도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듣고 시누이한테 갔더니 웃으면서 이러시대요. 예, 식구 명단이랑 도우미 명단은 따로 관리해야 안 헷갈리지. 뭘 그런 걸 갖고 정색을 하니 무섭게. 그날 밤 남편 폰 알림창에 땡땡 생명이 뜨는 걸 봤어요. 저는 보험료 빠져나가는 문자겠거니 했습니다. 그땐 진짜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잔치 사진 중에 제일 큰 걸 액자로 떠서 안방벽에 거시더라고요. 못도 직접 박으셨어요. 며칠 뒤에 먼지가 뽀얗길래 손을 대는데 뒤에서 소리를 꽥 지르시는 겁니다. 야, 그 액자엔 손대지 마라. 어디 손을 대, 어? 액자 하나에 왜 저러나 싶었죠. 그러고 며칠 뒤엔 신분증 사본이랑 인감을 달라고 하셨어요. 가게 4대 보험 넣어야 된다고 세무사가 그랬다면서요. 인감이야 어차피 그 사람 서랍에 있었고요. 남편이 서류를 들고 왔는데 위쪽이 반으로 접혀 있더라고요. 여기 이 칸만 쓰면 돼. 위에는 볼 거 없어. 볼펜을 잡고 종이를 슬쩍 폈습니다. 접힌 선 바로 위에 피보험자라고 인쇄되어 있더군요. 4대 보험 서류에 피보험자가 왜 나옵니까? 볼펜을 내려놨어요. 이건 못 쓰겠는데요? 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좀 보고요. 남편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너 지금 나 의심해? 3년을 같이 산 사람을? 야, 진짜 어이없네. 서류를 접어서 그냥 가져가더군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더니 밥그릇을 싱크대에 내던지셨습니다. 저것 봐라, 저 눈깔. 저래서 근본 없는 애는 안 된다는 거야. 부모 없이 큰 게 티가 나, 아주. 그 주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저만 모르는 채로요. 하루 종일 문 앞에 서 있다가 배달 나갔다 돌아온 도련님이 열어줘서 들어갔습니다. 폰 요금제도 시어머니 명의라 통화 상세 내역이 집으로 오는데 형광펜 그어가면서 누구랑 통화했냐고 취조를 하시더군요. 시누이 미용실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 예의를 모른다고. 파마 밀면서 하는 얘기가 시장까지 갔습니다. 두부 사러 갔더니 아주머니가 봉지에 담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눈빛 처음 겪는 것도 아닌데 매번 새롭습니다. 고아원 동생한테 문자를 쓰다가 지웠어요. 잘 지내?까지 쓰고 지웠죠. 잘 못 지낸다는 말을 하기가 싫어서요. 새벽에 물 마시러 나갔다가 부엌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해야지. 저번처럼 어영부영 하지 말고, 알았어. 끊어. 저번이 뭔데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웬일로 다정하게 컵을 건네시더라고요. 감기 기운 있어 보이길래 약 좀 탔다. 얼른 마셔. 한 모금 마셨는데 맛이 이상하게 쓰길래 반은 뱉었어요. 그날 하루를 통째로 잤습니다. 12시간을요. 가게도 못 나갔고 눈을 떴을 땐 해가 지고 있었죠.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며느리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잔다고 떠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남편은 신경정신과 팜플렛을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너 요즘 진짜 이상해. 한번 가보자. 응? 약 먹으면 괜찮아진대. 그 다음부터는 컵을 받으면 마시는 척하고 베란다 화분에 부었어요. 사흘 뒤에 그 화분이 누렇게 시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폰으로 찍었습니다. 날짜 나오게, 창밖 배경 나오게요. 그게 제 첫 번째 증거였어요. 청소하다가 서랍에서 보험사 우편물을 봤습니다.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인데 봉투창에 비친 이름은 제 이름이더라고요. 저는 그 종이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그날 밤 잔치 때 받은 우산을 펴보니 손잡이 고리에 명함이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홀 직원분 이름이랑 번호요. 인화된 잔치 앨범도 넘겨봤어요. 저는 한 장도 없더라고요. 단체 사진에서도 제 쪽 끝을 잘라서 인화했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신발도 안 벗고 그러더군요. 너 그날 그냥 좀 참지 그랬어. 왜 안 자가지고, 그러곤 그대로 잤습니다. 뒤풀이 겸 가족 식사에서도 상은 3개였어요. 이젠 놀라지도 않아서 부엌에 서서 먹었는데 밥알이 목에 걸려서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물 틀어놓고요. 물소리 때문에 아무도 못 들었죠. 그 밤에 안방에서 벽을 더듬는 소리가 났어요. 뭘 넣는 소린 같기도 하고 꺼내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섰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가 커피를 마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해둔 게 있으니까 딴 생각 말고 그냥 붙어있어. 어디 가봤자 너 받아줄 데도 없잖아. 그날 밤 벽에 걸린 액자를 들여다보는데 뒤에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뺨을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안 울었어요. 우산 손잡이에 끼워져 있던 그 명함으로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날 우산 주신 분이 맞으시냐고요. 답장이 3분 만에 왔어요. 저 그날 다 봤어요. 그리고 저희 홀 안에 CCTV도 있어요. 소리도 들어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데 다음 문장이 문제였죠. 보존이 30일이랍니다. 그날부터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은 날 26. 그 안에 못 뽑으면 그날 일은 세상에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잘린 반찬가게 알바 자리는 사장님한테 사정사정해서 되찾았어요. 하루 4시간 현금으로요. 그 돈은 세탁기 뒤에 비닐봉지에 넣어 숨겼습니다. 배달 나온 도련님이 길에서 걸어가는 저를 봤어요. 오토바이를 세우더니 헬멧을 벗더라고요. 형수 왜 걸어가요? 이 더위에 차비도 없어요?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컵라면을 먹는데 도련님이 국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러더군요. 그날 잔치 저도 다 봤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면 저도 그날로 쫓겨나요. 우리 엄마는요, 사랑을 안 해요. 계약을 하지. 자기 배달 수입도 절반씩 가져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폰을 쓱 내밀었습니다. 복도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제 가방이 문 밖으로 날아오고 립스틱이 대굴대굴 구르고 제가 쭈그려 앉아 죽는 장면까지요. 근데 홀 안은 안 찍혔고 소리도 문에 막혀서 웅웅거렸죠. 그 자리에서 제 폰이랑 메일로 2번 백업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3번 만에 겨우 보냈어요. 앞접시를 뺏는 그 손이랑 우리 식구 밥이다 하던 그 목소리. 그건 홀 안에만 있으니까요. 그러다 도련님이 툭 던지더라고요. 근데 형수, 전에도 있었잖아. 형 첫 부인. 젓가락을 놓고 한참을 못 움직였습니다. 저는 초혼인 줄 알고 결혼했거든요. 3년을요. 다음날 주민센터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뗐어요. 종이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혼이 아니라 사별로요. 3년 전 새벽 국도에서 사고, 사망. 그 국도가 하필 제가 잔치 끝나고 새벽 3시까지 걸었던 그 국도였습니다. 종이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에어컨을 켰는데도 등이 축축하더라고요. 도련님이 전 부인 오빠 되시는 분 번호를 알아다 줬어요. 화물차 기사신데 요즘도 그 국도로 다니신다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났습니다. 자판기 커피 2개 뽑아서 트럭 바퀴 옆에 서서 마셨죠. 첫 마디가 이랬어요. 내 동생도 그 집에서 밥상이 없었습니다. 폰을 꺼내 3년 전 문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기종을 안 바꾸고 그대로 갖고 계셨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도 나만 밥이 없어. 그 다음날 새벽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 후에 시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았다는데 얼마인지는 모르신답니다. 유족한테는 한 푼도 안 왔대요. 증권을 보고 싶었는데 청구인이 아니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들으셨고요. 헤어지기 전에 오빠가 폰을 다시 켜시더라고요. 동생이 살아있을 때 보낸 문자가 하나 더 있었답니다. 이것도 좀 보세요. 어머니가 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절대 못 만지게 해. 무슨 보물이라도 들었나 봐. 버스 타고 오는 내내 안방 벽 액자 생각만 났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소리 지르던 그 얼굴이랑요. 달력 동그라미는 18개가 남았는데 아직 홀 안 영상은 없었죠. 뷔페홀 사장님은 못 준다고 했어요. 손님들 얼굴이 다 나와서요. 저희가 함부로 드리면 저희가 걸립니다. 대신 본인 나오는 부분은 경찰이 요청하면 드려요. 맞는 말이라 뭐라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직원분이 사무실 모니터를 자기 폰으로 찍어서 보내줬어요. 화질은 구렸지만 제 앞접시를 들어서 치우는 손이 다 나왔고 우리 식구 밥이다까지 소리가 들어갔더라고요. 남은 날은 아흐레였습니다. 창고에서 답례품 명단 원본도 챙겼어요. 통째로 들고 나오면 티나니까 사진 12장 찍고 제자리에 놨죠. 그때 시누이가 창고 문을 벌컥 열더라고요. 야, 너 거기서 뭐해? 뭘 그렇게 뒤척거려? 김치통이요. 어머니가 찾으시길래요. 심장은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 목소리는 놀랄 만큼 멀쩡하더라고요. 나 이런 것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주부터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정해지셨어요. 반찬은 챙겨주시고 밥상에 수저를 4벌 놓으시고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3년 만에 노인 채 수저를 보는데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번 주말엔 나랑 어디 좀 가자. 바닷가, 바람 좀 쐬고 오게. 그날 밤 도련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형수, 절대 가지 마요. 진짜로. 그 주에 남편이 3차례 계약했더군요. 계약서 명의는 시어머니였고요. 계약금이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말 안 했습니다. 혼자 그 국도에 가봤어요. 사고 지점이라고 들은 곳에 가드레일이 새 것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옆에 놓인 조화는 색이 다 바래서 하얗게 됐고요. 3년 동안 아무도 안 갈았다는 뜻이죠. 그 앞에 쭈그려 앉아 있는데 전 며느리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새벽이라 목격자도 없고 경찰은 단순 사고로 끝냈습니다. 우리는 이의 제기할 힘도 없었고요. 시장 전자상가에서 3만원짜리 녹음기를 샀어요. 담뱃값만 한 거요. 아침마다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사흘째 밤에 걸렸습니다. 쟤도 곧 정리될 거니까 너는 입만 다물고 있어. 알았어? 괜히 나서지 말고. 나중에 이건 법정에서 쓰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알아버렸잖아요. 달력 동그라미 남은 날 이틀. 홀 영상이랑 복도 영상 4본을 3군데에 나눠서 저장했습니다. 30일째 되던 밤에 종이에 목록을 적었어요. 홀 영상, 복도 영상, 명단, 화분 사진, 3년 전 문자. 바닷가는 안 갔습니다. 대신 병원에 갔어요. 요즘 자꾸 잠이 쏟아진다고만 말했는데 검사 결과지에 제가 먹은 적도 없는 성분 이름이 적혀 나오더라고요. 종이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결과지는 남편한테 안 보여줬어요. 사진만 찍어두고 몸보는 반찬가게 사장님한테 맡겼죠. 그날 저녁에 집에 오니까 제 방이 뒤집혀 있더군요. 서랍이고 옷장이고 베개 커버 속까지요. 녹음기는 그날 앞치마 주머니에 있어서 안 걸렸습니다. 밥상 머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바닷가도 안 가고 요즘 네 눈빛이 아주 이상해. 뭐 캐고 다니냐? 며칠 뒤에 신우이가 통장을 아예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니까 이제 내가 할게. 어차피 너는 숫자도 잘 모르잖아. 3년 만에 처음으로 대꾸를 했어요. 그거 제 돈인데요? 결혼 전에 제가 식당에서 번 돈이요. 밥그릇이 날라왔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눈으로 흘러내리는데 흰 티에 뚝뚝 떨어지는 게 이상하게 남일 같더라고요. 응급실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대사를 짜주더군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해, 어머니 나이 생각해야지. 이 나이에 전과자 만들 거야? 간호사가 상처를 소독하면서 조용히 묻더군요. 정말 넘어지신 거 맞냐고요? 저는 처음으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던진 그릇에요. 그 간호사가 명함 한 장을 손에 쥐어줬어요. 경찰이 왔는데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까지 짜내시더군요. 아이고, 제가 정신이 아파서 지가 치를 그런 거예요. 요즘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산 사람이 어머니 팔짱을 낀 채로요. 경찰이 제 손등이랑 이마 상처 방향을 보더니 수첩에 뭘 적더라고요. 그 볼펜 사각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집으로 사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 남편 이름이 있었고 나머지 칸은 반쯤 비어 있었죠. 남자 둘이 제 팔을 잡는데 슬리퍼가 벗겨지더군요. 잔칫날보다 더 깊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폰을 꺼내서 스피커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쟤도 곧 정리될 거니까 너는 입만 다물고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녹음기는 그때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요. 구급차는 그냥 갔어요. 그날 밤에 간호사가 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사흘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절도로 신고하셨더라고요. 가게 매출금 200을 며느리가 빼돌렸다고요. 경찰서에 종이컵을 두 손으로 잡고 3시간을 앉아 조사를 받았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가게 CCTV에 제가 그 시간에 설거지하는 게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본인이 단 카메라에 본인이 걸린 겁니다. 이건 무고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갈게요. 끝까지 갈게요. 그 주에 도련님이 형 폰을 몰래 찍어서 보냈습니다. 보험사 문자 6통이요. 피보험자는 제 이름,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 사망보험금 3억, 가입일이 2달 전이더군요. 제가 볼펜을 내려놓고 이건 못 쓰겠는데요 했던 바로 그 주요. 제 인감은 그 사람 서랍에 있었으니까 서명이야 뭐 어렵지 않았겠죠. 청약서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서명이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제 이름 영자를 그렇게 저는 안 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필적 감정을 넣었어요. 설명은 딱 2줄이었습니다. 본인이 거부한 서류에 인감이 찍혔네요. 위조입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3년 동안 설거지 한 번 안 하던 사람이요. 엄마가 시켰어. 너 서명 안 했잖아. 그거 엄마가 인감으로. 나는 종이만 갖다 준 거야. 진짜. 가영아, 나는 몰랐어. 저는 대답 대신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말 전부 다 들어갔어요. 저랑 한 대화니까 이건 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새벽에 안방에서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여니까 시어머니가 액자를 떼고 계시더군요. 저는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액자를 먼저 잡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놔, 그거 내 거야. 놓으라고. 뒷판을 뜯으니까 누런 봉투가 나왔어요. 얇지도 않았습니다. 안에 증권이 3장 들어있더라고요. 한 장은 3년 전에 죽은 며느리 이름, 한 장은 제 이름,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가게에서 10년 일하다 그만둔 종업원 아주머니 이름이었어요. 며느리도 아니고 핏줄도 아닌 사람이요. 이 집에 발들인 사람이면 다 걸어놨던 겁니다. 종이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려서 글씨가 안 읽히는데 제 이름 석자만 계속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 장씩 사진을 찍어 도련님한테 바로 보냈습니다.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달려들어서 봉투를 뺏으려는데 머리채가 잡혔어요. 저는 봉투를 배 밑에 깔고 그냥 엎드렸습니다. 내놔. 그거 내놓으라니까. 너 이거 갖고 나가면 죽어. 진짜 죽어. 어머니, 저 안 죽어요. 그날도 살아왔잖아요. 현관이 벌컥 열리고 도련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진 보자마자 오토바이로 달려온 거였어요.
엄마, 그만해. 이제 진짜 그만하라고. 형수 놓으라고. 112. 이번엔 제가 걸었습니다. 주소를 또박또박 불렀어요. 3년 살면서 제일 또렷하게 말한 순간이었죠. 경찰이 증권 3장을 봉투째 가져갔고 액자는 벽에 삐뚤게 걸린 채로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새벽에 잡혀갔어요. 잠옷 위에 남색 카디건 하나 걸치고 슬리퍼 신고요. 남편도 같이 입건됐습니다. 서류를 갖다 준 사람도 같이 간다고 경찰이 그렇게만 말하더군요. 새 차는 계약금만 날아갔고요. 아침에 시누이가 집 앞에서 카메라 든 사람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어머니 죄 없어요. 저 며느리가 문제라니까. 저 여자가 찍지 마요. 찍지 말라고. 그 영상이 그날 밤 커뮤니티에 올라가서 조회수 100만을 찍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더라고요. 저는 안 갔습니다. 3년 동안 그 집 밥상 앞에도 못 앉아봤는데 면회실 의자에 앉기 싫었어요. 며칠 뒤엔 변호사가 합의 얘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님이 지금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한 번만 선처를. 반성은 저한테 말고 벽에다 하시라고 전해주세요. 그 액자 걸려있던 벽이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왔는데 제가 이미 사흘 전에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종이 2장 든 채로 현관에 멀뚱히 서 있더라고요. 재산 분할은 간단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구속되면서 자동이체가 끊기니까 연체 문자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대출 5천만 원이요. 3년 전에 가게 인테리어 한다고 받은 건데 저는 그때 그 가게에서 설거지만 했거든요. 이것도 서명이 제 글씨가 아니었죠. 인감은 결혼 2달째에 넘어갔으니 뭐 말 다 했습니다. 명의 도용은 증명만 되면 빠릅니다. 걱정 마세요. 전 며느리 오빠가 서류 봉투를 들고 경찰서에 왔어요. 3년 전 사건 다시 봐달라고요. 증권 3장이 나온 이상 안 볼 수가 없었겠죠. 제 수사가 열렸습니다. 국도엔 여전히 CCTV가 없지만 통신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사고 전날 밤에 시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12통을 걸었고 마지막 통화가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그 통화 20분 뒤에 나온 문자가 오늘도 나만 밥이 없어였고요. 그걸 법정에서 소리내서 읽는데 방청석에서 누가 훌쩍이더군요. 보험사 조사팀도 붙었어요. 제 검사 결과지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살아있는 사람 몸에서 나온 성분이 3년 전 서류보다 세더랍니다. 3년 전엔 나간 보험금도 환수 절차에 들어갔죠. 그 계약서 서명도 동생분 글씨가 아니었거든요. 사고는 못 밝혀도 계약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 돈으로 늘린 가게도 같이 묶였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죄가 계속 붙었어요. 사기, 명의도용, 무고, 상해. 상해는 이마 상처하고 그 쓴물 그 2개였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어요. 3년 전 사고는 이 증거로는 여기까지라고 하더군요. 그 부분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실형, 남편은 집행유예. 판사가 주문을 읽는 동안 저는 손톱만 보고 있었어요. 나가면서 그 사람이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네가 그날 안 왔으면 됐잖아. 그냥 안 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왜 와가지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날 밥상 하나만 놔주셨으면 됐잖아요. 딱 하나만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문 닫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시누이 미용실은 그 영상 하나로 끝나더라고요. 예약이 다 빠지고 2달 뒤엔 인수현수막이 걸렸죠. 시장 두부집 아줌마는 두부 한 모를 그냥 담아주시면서 그러시대요. 아유, 나는 그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진작 말을 해주지 그랬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줄 그어진 답례품 명단 사진도 커뮤니티에서 돌았는데 댓글 제일 위에 이름 지우는데 볼펜 2번, 그은 손목이 무섭다 가 있었습니다. 저 그날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잘 되셔서 다행이에요, 진짜로. 도련님이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형수, 그 가게는 저도 안 할래요. 그 간판 밑에서 밥 팔기 싫어요. 형수 이름으로 새로 해요, 우리.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창고에서 이름 쓰는데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3년 만에 찍어보는 제 도장이었어요. 가을에 시아버지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그 집엔 도련님 혼자 남아 있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딱 한 번만 가겠다고 했어요. 전 며느리 오빠가 왔고 증권에 이름이 있던 종업원 아주머니 딸도 왔습니다. 저희 엄마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서류 보고 처음 알았어요. 10년을 일해준 사람한테 진짜 사람이 아니네요. 넷이서 안방벽에 걸린 칠순잔치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오빠가 위를 잡고 그 딸이 아래를 받쳤어요. 액자 있던 자리만 벽지가 하얗고 주변은 다 누랬더라고요. 벽에 못자국이 3개였습니다. 액자를 3번 걸었다는 뜻이죠. 봉투에 든 종이도 3장이었고요.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오빠가 가져온 동생 사진을 그 자리에 걸었어요. 29살 때 찍은 거라고 하더군요. 제사상 앞엔 밥그릇을 3개 더 올렸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 하나는 종업원 아주머니, 하나는 제 거요. 저라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이건 이 집에서 밥 못 먹은 사람들 밥상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집 상석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신우이가 대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갔어요. 초인종은 안 눌렀고요. 남편은 며칠 뒤에 왔는데 저는 문을 안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편지 봉투만 들어오길래 안 읽고 마당 화로에 태웠어요. 잘 타더라고요. 겨울에 시장 안쪽에 6병짜리 점포를 얻었습니다. 그 갈비탕 집자리는 쳐다도 안 봤어요. 제 이름 석자가 길가에 붙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첫 손님은 화물차 세워두고 들어온 오빠였고 갈비탕 꽃배기를 시키더군요. 규칙도 하나 만들었어요. 혼자 와서 혼자 먹는 사람은 공깃밥 값을 안 받습니다. 이유는 안 적어놨어요. 고아원 동생들 12명을 불러서 6평을 통째로 채운 날도 있었죠. 애들이 갈비탕에 밥 말아서 후루룩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도련님이랑은 동업계약서를 썼습니다. 지분, 월급, 마감 정산까지 종이에 다 적었어요. 우린 이제 말로 안 하고 종이로 해요. 그게 서로 편해요. 반찬 배달은 오빠 트럭이 맡았습니다. 새벽국도로 다니는 그 트럭이요. 옥중에서 편지가 한 번 왔는데 봉투에 어머니가 라고 적혀있길래 뜯지 않고 반송했어요. 1년 뒤에 가석방 심사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반대쪽으로 3장이요. 개업 일주일 잔치는 일부러 그 뷔페홀에서 잡았어요. 그 홀, 그 상석이요. 그날 비가 왔는데 주차장 처마를 보는데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손님 오기 전에 제가 직접 앞접시를 20개 놨습니다. 하나씩 냅킨까지 다 깔아서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1년 전에 남편이 만수무강 어쩌고 하던 그 마이크였죠. 여기 밥은요, 온 사람 밥입니다. 앉아서 드세요. 서서 드시지 말고요. 박수가 좀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 직원분한테는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그날 그 우산 아니었으면, 그리고 그 화면 아니었으면 저 여기 못 왔어요. 둘 다 좀 울었죠. 잔치 끝나고 나가는데 처마 밑에 비 맞고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산을 접어서 건넸습니다. 이거 두고 가신 거예요. 집에 와서 양말을 벗었어요. 발바닥에 그날 물집 자국이 아직 몇 개 남아있더군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6시에 밥을 안 쳐야 하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그쪽으로 건강과 재물이 넘치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